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약 7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역농협 6급 모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미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해서 거창하게 네이밍이 되어 있네요. 저희 강의는요, 처음에 2강 정도는 개념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문제 1강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적중 예상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2강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2회를 풀어봄으로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요. 앞에 내용 잠깐 간추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해서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나 국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능력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문서를 이해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따로 빠져 있네요. 그렇죠. 경청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기초 외국어, 우리말 어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큰 이름 아래에 묶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요. 출제 빈도라고 해서요.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게 문서 이해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말 어법, 작성, 경청, 의사표현 이런 순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의 반할 이상이 문서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문서를 얼마만큼 잘 작성하느냐, 그리고 이 문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맞춤법이라던가 혹은 가장 틀리기 쉬운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어휘들은 어떻게 내가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이라 그래서요. 의사소통 능력은 모든 농협에서 다 다루고 있고요. 문제 유형은요. 기존 직무 적성 검사의 언어 영역 문제와 농협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해서 구성했다라는 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꼭 읽어봐 주시고요. 대비 전략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도요, 이제 학창 시절이라고 할까요?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혹은 이제 대학교나 또 혹은 어떤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의 정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의사소통 능력 핵심 이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가지 의사소통 능력과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이 3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소통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얼마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고 또 내가 상대의 의견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캐치하느냐, 그것의 능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능력으로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기준이 있을까, 정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생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 라는 말로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의사 전달, 혹은 내가 전달하거나 혹은 상호 의견을 교류하거나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보라던가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합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개개인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류라던가 전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과 집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길게 해두었네요.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 차이를 점차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 내가 빨간색을 보면 항상 좋았는데 이번에도 빨간색을 보니까 좋네.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꼭 저쪽 팀의 이야기는 저쪽 그룹의 이야기는 항상 나와 반대였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별로 반대의 입장을 취할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문서를 본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약간 색안경이 껴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점차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말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외국어 문서 이해 및 의사표현 능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너 왜 자꾸 어려운 한자어를 쓰니? 너 왜 자꾸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니?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이지만요. 간혹 가다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말로 대체했을 때 좀 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돌려 말하자면 의학이라던가 서구에서 서양에서 시작이 된 학문 같은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어휘 같은 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죠.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꼭 무조건 안 돼. 왜 좋은 우리말 있는데 굳이 외국어로 바꿔? 라기보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혹은 그쪽에 기원이 되거나 어떠한 시작점이 되는 외래어들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죠. 시험에 통과를 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준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실전에 투입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전에 투입된다 혹은 업무를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팀에 어떤 소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속된 팀의 고유 언어가 또 있을 겁니다. 은어라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고유 언어들도 우리말 대체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영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그 해당 업무, 우리는 지역농협이겠죠. 자, 이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별한 어휘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입니다. 먼저 문서 있겠고요. 언어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라는 건 내가 어떠한 보고서나 어떠한 문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의 서면을 받았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잘 읽고 잘 정리하고 잘 해독하고 내가 그래서 후에 추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느냐 라는 것과 문서를 내가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 프로젝트를 전달했을 때 얼마나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문서 작성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 획득하죠, 수집하죠,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능력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언어적인 능력인데요. 언어적인 측면을 잠깐 들어가 보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즘 추세라고 할까요? 요즘의 경향을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어학 혹은 국어라는 과목의 발전을 보자면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는 말에서 이제 초등학교라고 바뀌기 전에 이제 국민학교 시절의 교육 과정을 보자면 말하기 듣기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좀 생소한데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어 과목이 쓰기, 뭐 말하기 듣기, 읽기 라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바른생활은 사회과목, 슬기로운 생활 과학과목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돼서 점차 발전되는 이렇게 학년 사이에 취지가 있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는 국어의 과목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점차 바뀌어서요. 어느 순간 말하기 듣기, 말을 하고 듣는 게 였다면 어느 순간 듣기 말하기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어 생활 혹은 국어라는 과목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면서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어가는구나. 예전에는 말하기, 내가 얼마나 내 의견을 잘 말하느냐가 우선시 됐다라면 요즘에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인 측면, 의사표현 능력보다 경청이 더 앞에 나왔죠. 그만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우리가 요즘엔 듣기 능력이 더 평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입니다. 영혼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 귀 기울여서 본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이다 그리고 듣다라는 경청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표현력은요.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렇죠. 말은 상대를 전달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요. 아마 이 내용은요.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깨우치기 혹은 깨기 어려운 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거 생각만큼 이것이 깨져야 된다 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쉽게 하기 어렵죠.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사가 어때요?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듣는 것이 당연해 라고 좀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좀 무책임한 마음,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법이 좀 미숙한 경우, 저 친구는 항상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렇다면 그렇죠. 다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점차 그분의 비중은 줄어들겠죠. 표현 능력도 부족해요. 이해 능력이 부족해요. 이러한 것들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달했는데 좀 무책임하죠. 아는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알 것 같아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평가적이며 판단적인 태도, 잠재적 의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그죠? 안주하는 마음, 과거의 경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것들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검토와 피드백 활용해야 되겠죠. 내가 쓴 글도 다시 한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활용하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검토 한번 요청드려보고 그 내용 보충해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명확하고 쉬운 단어 선택하여 이해를 높이는 언어의 단순화
진행되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 시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정적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감정 조절해야 됩니다. 글을 읽다 보면, 누군가의 보고서를 읽다 보면 대부분은 사실만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개인적인 메시지라던가 혹은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항상 이러한 감정적인 메시지가 간혹 들어갈 때도 있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서 이해 능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라는 것 우리 작성하죠. 문서란 먼저 종류 보면 제안서,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때,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진행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기획 의도를 쓴 기획서, 편지, 사무적인 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떠한 문서를 함께 전달할 때 이메일, 사내 이메일, 개인 이메일 다 사용하죠. 팩스, 요즘엔 팩스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때는 팩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모든 걸 말하고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직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문서 사용합니다. 문서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이란 직업 현장, 우리에게는 사물을 보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 그 다음에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읽고요. 먼저 읽는 게 선행이 되고요.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요점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정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악하는 능력으로 주어진 문장이나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무엇인지 추론까지 가능해야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겠죠. 그럼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그렇죠, 읽는다. 즉, 독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상황과 이 보고서를 쓴,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독해 다음에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자,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하, 그래서 간결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친구는 혹은 이 프로젝트는, 이 보고서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내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진행을, 어떠한 소스를 보태주어야 될까를 추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 이해 능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끔 저도 어떠한 보고서라던가 뭐 프로젝트 보고서라던가 결과 보고서 혹은 뭐 기획서 같은 것을 뭐 가끔 작성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메일로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을 봤을 때 이런 정리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제 가끔 간혹가다 요즘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피소드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신입사원일 때는 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도 하고 싶지 않은 좀 이렇게 욕심이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요즘은 메신저라던가 이런 걸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짧게 단어를 쓰는 버릇이 있어서 이제 간혹 가다가 검토할 때 항상 그런 걸 한두 개씩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뭐 했고요 라는 거, 뭐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던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얼마든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문서로 작성됐을 때 전 너무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력서 같은 것을 받아볼 때도, 자기소개서 같은 걸 받아볼 때도 뭐뭐 했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 꼭 한번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서의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실무를 보실 때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문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대내적이나 혹은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요. 이 문서로 인해서 이 업무가 혹은 이 프로젝트가 이 일이 진행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신처와 수신처가 아주 명료해야 된다. 직인도 들어가는 그러한 문서죠. 빨간색 쾅 직인 찍히는 그런 공문서입니다. 자, 기획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기획의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한 문서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이 기획서를 쓴 의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의도라던가 목적,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야? 기대치는 무엇이야? 이러한 것들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문장이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좀 뺑뺑뺑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서입니다.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사내 공문서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보고서는요, 특정한 일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 상황, 앞으로의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연구, 검토, 결과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보고서입니다. 자, 설명서입니다. 자,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작동 방법, 과정, 사물의 성질, 가치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설명서, 설명문의 일종이다. 종류 중 하나이다. 설명문은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라는 거,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때요? 이런 거, 뭐 쉬운 언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가 가능하도록 써야 된다라는 거 줄줄줄줄 아마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우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명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해도 알 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결하게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는 자료, 보도자료입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은 어느 기업이 어떠한 신개발이라고 할까요? 좀 좋은 내용을 해볼까요? 획기적인 무엇인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뭐 신제품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죠. 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나요? 라고 앵커가 말하면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하겠죠. 네, 오늘 보도자료에서 밝힌 결과 이 땡땡 기업, 시대 기업에서는 이번에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훗날에 뭐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보도자료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는요, 아무래도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을 홍보함에 있어서 기업체도 그렇겠죠. 홍보한다. 사실을 밝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입니다라는 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볼 때는요, 무조건 100%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사실관계만 규명하시고요. 좀 더 깊숙한 내용은 직접 내용을 첨부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개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입사동기, 근무자세 구체적으로 쓰는데요. 요즘은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은 점차 빠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자마자 혹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소개를 엄청나게 썼는데요. 어느 입사 원서든 자기소개서든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은 항상 똑같았던 레파토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고장이라고 할까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제라고 하면 잘 모르고 호남 평야 혹은 뭐 익산이나 전주, 요즘은 전주라고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김제의 특성이 바로 하늘과 이제 호남 평야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평선 축제라는 것도 하는데요. 제가 성장 과정이라던가 가정 환경, 저는 일남 일녀로 태어나 이렇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항상 썼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권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이 드넓게 펼쳐진 곳에서 태어났으며 풍요로운 드넓은 대지의 마음을 지니신 아버지와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신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라고 하는 게 똑같은 좀 레파토리였습니다. 제가 쓸 때는 굉장히 독특하다, 이건 분명히 어필이 될 거야,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제가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는 입장이 되고 검토하는 입장이 되고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는 입장이 되어 보니 참 이게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연환경은 가정환경은 점차 빠지는 추세이고요. 성장 과정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으로 태어나 이거보다는 내 성장 과정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뭔가 특별한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하게 될 것 같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그런 걸 위주로 쓰세요라는 성장 과정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날 바뀌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그런 것을 중점으로 써야 이렇게 읽다가도 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눈이 갈 수 있겠죠. 입사 동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보다 여러분만의 조금 독특하게 앞에 글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임팩트 있는 문장이나 어떠한 중심 내용,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보다는 상단에 빡 하고 밝혀줘야 눈이 확 하고 읽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주 활용이 될 것 같네요. 자, 비즈니스 레터 이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문서,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첨부 파일로 해서 이렇게 넘길 때 하는 거죠. 비즈니스 메모입니다. 자, 앞에 그냥 메모가 아니라 다 비즈니스, 그냥 이메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업무상, 사업상이라는 거 조금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설사 나중에 이런 내용이 보기로 나올 때도 비즈니스라고 했을 땐 업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레터 그냥 이메일이 아닐 때는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느낌 아셨으면 여러분들 뭐 보기에서 나왔을 때 혼란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수집하고 종합해야 되는 능력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고요. 이러한 습관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 능력, 종합 능력 키워나갈 수 있겠죠.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무엇을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요.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단어가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경지에 이르려면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긴 글이 힘드시다면 짧은 글로 문단으로 하루에 2개씩만 읽어보자, 3개씩만 읽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글 안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고서 여러분들 이메일 혹은 내가 어떤 보고서를 읽고 정리해서 전달해야 될 때 힘들어 하십니다. 그 평상시에도 좀 많이 읽어보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나 업무에 관련된 문서 읽고 나면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자, 문서 작성의 중요성, 개인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으로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업무의 일환이다. 그래서 문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바로 문서 작성 능력이다. 자, 계속해서 보면 문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요청이나 확인, 부탁할 때는 일정한 양식, 격식,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만약에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요, 그게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줘도 될 만한 것인지, 혹은 약간 까다로운 정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인력 보유 홍보, 기업 정보 제공, 홍보물이나 보도자료가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서. 설명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이라던가 어떠한 작동법에 대해서 시각적인 자료 활용하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되겠네요. 자, 명령이나 지시 필요한 경우는요, 예의 지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아두시고요. 제안이나 기획할 때는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는 제안이나 기획서, 약속이나 추천 위한 경우는요, 쭉 보시면 다른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직하고자 할 때 추천 들어가겠죠. 약속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품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서의 한번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 먼저 공문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문서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이므로 육하원칙 들어가야 되겠네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신문기사 할 때 우리 항상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면서 계속 외웠었죠. 이 등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문서를 받는 사람, 수신처가 이 공문서만으로도 이 업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궁금한 것이 없어서 진행되는데 협조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때요? 이 부분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혹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큰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날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요, 연도와 월, 일 반드시 함께 기입합니다. 날짜 다음에 괄호 사용할 경우에는요,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공문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볼 거고요. 문제 풀면서 그 내용 보여드리죠. 그 다음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 처음에 보셨을 때 공문서 뭐 어디 제목 쓰고 수신처 발신처 내용 쭉쭉쭉쭉쭉 뭐 가나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신처 발신처 몇 월 며칠 어디서 보냅니다 하고 여기에 꼭 끝이라고 점 찍어주는데 너무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실,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공문서 받아봤을 때 왜 굳이 끝이라고 쓰지?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뒤에 내용이 이어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이 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끝자로 마무리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가, 뭐, 그 다음에 방안 1, 2, 3, 나, 방안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어때요? 문장으로 쭉 나열했을 때보다 한눈에 보여주고, 아, 이것을 진행할 때 이 세 가지가 수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또는 아래라고 해서 가운데 다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보시면 아마 이러한 내용들 문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대문서이고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반드시 맞춤법 지켜주셔야 되겠네요. 자, 설명서는요, 명서, 명령, 뭐뭐 해라 라는 것보다
평서문이 더 좋겠네요. 뭐뭐 해라 라기보다는요. 뭐가 좋을까요? 평서문이면 뭐뭐이다, 뭐뭐다, 뭐뭐오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정확한 기술,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간결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어휘 때문에 문장이 이해가 읽혀지지 독해 장애가 되면 안 되겠죠.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이해도 높여주시고요. 동일한 문장의 반복 피하셔야 됩니다. 과감한 삭제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연설문을 대필하는 경우 이렇게 연설문에 대해서 연설문을 써주고 이러한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연설문이 매번 좀 달라집니까? 어쩜 그렇게 잘 쓰십니까? 기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만약에 이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뭐뭐한다,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표현이겠죠. 그렇죠.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어휘를 싹 정리한다고 합니다. 표현한다, 발현한다, 발표한다,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시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한 번 쓴 거 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한 문장의 반복 피하고요.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설문을 혹은 어디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될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입니다. 기획서의 목적, 달성하는 핵심 사항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획서는 상대를 어필해 상대가 내 기획서를 채택하게끔, 선택하게끔 설득력 갖춰줘야 하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작성한다.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보고서 많이 써 보셨죠. 저도 이제 여러 편의 보고서를 쓰고 여러 편의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특정 A 교수님은 긴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써야 되고요. 특정 B 교수님은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쓰죠. 그리고 특정 교수님은 그림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많이 넣어주는 거. 이런 것도 팁일 수 있겠네요. 자, 기획서 계속 보시죠. 유의사항입니다. 내용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으로 목차 구성합니다. 목차를 간혹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차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있구나. 아하,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내용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이 내용은 보조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획서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부분이었지 라고 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차 부분은 꼭 구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고요. 표나 그래프 활용해서 시각화 돼야 되고요. 표나 그래프를 어디에선가 인용했을 때는 꼭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연도수도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해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한 빈도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조사라면 언제부터 언제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라는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기획서 자체가 어때요? 신빙성이라던가 신뢰감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출처 명확해야 된다. 자, 보고서는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에는요. 진행 과정에 따라 핵심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핵심 사항만을 산뜻하고 간결하게 중복된 내용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일 때는 도표나 이러한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죠. 최종 점검, 참고 자료 정확하게 제출. 그리고 이제 예상 질문 같은 경우도 미리 추출. 그에 대해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시기 중요합니다. 육하 원칙 중요합니다.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해야 됩니다. 한 장에 작성해야 되고 작성 시기가 중요하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포인트 잡아내시는 겁니다. 문장에서도 그 포인트만 잡아내면 훨씬 독해가 쉬워집니다. 필요한 경우 외에는요. 자료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료 첨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금액, 수령, 일자 등의 기재가 정확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작성자의 성의가 담기도록 경어, 단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존칭 부분, 높임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 좀 각별하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낮추겠다고 너무 극존칭을 쓰면 그렇죠.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의사소통 능력, 핵심 이론 3가지 의사소통 능력,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시기에 크게 까다롭지 않을 정도로 쭉쭉쭉 이어나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그냥 내용을 정리한다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부분은 이렇게 좀 쉽게 정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좀 더 실전에 관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개념 부분이 어렵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개념 2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